안녕하세요. 오늘은 100억 수익을 낸 남편을 고소한 아내와 친모, 딸, 올케, 남편 등이 얽힌 사망보험금의 지분 권리 두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은 저희 꽃집 단골 손님이었어요. 자주 오는 편은 아니었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와서는 엄마에게 준다며 꽃을 추천해달라고는 했었죠. 덕분에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게 되었고,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꽃 선물을 하는 남자라면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모습은 결국 다 꾸며진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다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셨는데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해도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소개를 받았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똑똑했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에 아주버님을 보면서도 시부모님이 자식 농사는 잘 지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시부모님은 작은 마트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일이 일찍 끝나게 되어 오랜만에 일도 도와드릴 겸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아주버님이 있는 거예요. 그날은 제가 해도 지기도 전에 가게 문을 닫고 간 거라 회사원이라면 아직 퇴근하기 한참 전이었거든요. 아주버님도 갑작스럽게 방문한 저를 보고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희 둘은 벙친 채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모와 시부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저를 보고는 놀라며 당황하기 시작했죠. 너가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냐? 말도 없이. 꽃집 문 이렇게 갑자기 닫아도 되니? 네, 오늘 일이 좀 일찍 마무리가 되어서요. 오랜만에 어머님이랑 아버님 얼굴도 좀 뵙고 일도 도와드리려고 왔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왜 이 시간에 여기 계세요? 제 질문에 세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 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시모였어요. 그래봤자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는 거였죠. 회사에서 아주버님이 일을 너무 잘해서 오늘 휴가를 주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꽃집을 운영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해봤어서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변명치고는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다들 직장 생활 해보셨다면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변명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제가 태어나서 해본 일이라고는 꽃집 운영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런 말도 핑계를 댔습니다. 아주버님은 민망한지 그저 쭈뼛쭈뼛거리고만 있길래 여기에서 제가 더 말해봤자 원하는 대답은 못 얻을 것 같아 알겠다고 했어요. 이날은 시부모님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선물만 놓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퇴근한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이날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남편에게 아주버님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낮에 제가 봤던 세 사람의 환영이 보이는 것만 같았죠. 그냥 이러이러해서 잠깐 쉬게 되었다라고만 해도 될 일을 이렇게까지 당황해하는 게 더 이상해 보였어요. 사실 형이 무직 상태야. 그 회사에서는 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계속 일만 했더니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쉬는 중이야. 그럼 그렇게 말해주면 되지. 뭐 큰일이라고 나한테만 숨기냐 섭섭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일이 힘들어서 쉴 때도 있는 거고 바쁘게 살아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유난스럽게 당황하는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이상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목적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니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 뒤로는 일부러라도 시댁이나 마트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괜히 아주버님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런데 며칠 뒤에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호출했어요. 저와 남편은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버님도 있었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미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꽤 오래전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가 도착하자 생전하지 않으시던 백숙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웬일이냐며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도 저와 남편을 부담스럽게 쳐다보는 시부모님 때문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부른 거라며 다 같이 거실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꺼낸 이야기는 저희는 결혼도 했고 둘 다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아주버님은 다르다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재 시부모님이 하는 마트를 아주버님에게 넘겨서 운영을 해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명의를 아주버님으로 해서 마트 사장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저야 뭐 시부모님 재산에 관심이 없었기에 상관없었지만 아들인 남편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힐끗 쳐다보았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나 싶을 정도로 평온해 보였죠. 실제로 남편은 상관없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 끝났음에도 시부모님 표정은 뭔가 더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입을 떼셨어요. 하지만 하는 말들이 온통 납득이 되지 않는 말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에게 마트를 넘기게 되면 젊은 사람이 사장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인테리어든 뭐든 신경 쓰고 바꿔야 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저희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남편은 덤덤하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시부모님은 남편보다 저에게 대답을 강요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까지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저 혼자 외딴 섬에 떨어진 듯한 외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현재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집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저희도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보태드릴 정도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어렵게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바라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제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는 듯 쳐다보았죠. 그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남편이 현명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자기 저번에 우리 노후 준비한다고 내 월급이랑 같이 해서 돈 모으고 있다 하지 않았어? 정 안 되면 자기 가게 담보로 대출도 되고 내가 대출 받아도 되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남편이 저 말을 하는 순간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와 상의를 해본 다음에 물어봐도 됐을 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일을 미리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 의사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말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남편이 저 말을 꺼내자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반짝이며 저를 쳐다보았죠. 그리고는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면서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네 사람이서 저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표정 관리는 되지를 않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에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상의되지 않은 채 꺼낸 이야기예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 자금을 모으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건 엄연히 저와 남편이 써야 될 비상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자 시모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더니 그 노후 자금에 자기 아들 돈도 들어갔는데 왜 저 혼자서만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허락했는데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남편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게 시모의 재산은 아닌 거잖아요.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처럼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제 말에 수긍하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표정은 제가 이렇게까지 시부모님 앞에서도 거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한 듯 보였어요. 이마저도 지금 생각해보니 다 그들이 계획한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겨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따라올 생각이 없어 보이기에 차키는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혼자 어이없이 나왔는데 쓸쓸히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집으로 갈까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아서 친정집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꽃시장에서 화원을 운영하십니다. 그런 영향으로 제가 꽃집을 운영하게 되기도 했죠. 이미 부모님이 집에 계실 시간이라는 걸 알았기에 편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엄마는 조금 놀란 듯 보이셨지만 이내 반갑게 잘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냥 잠깐만 쉬다가 돌아가고 싶었는데 제 표정을 본 부모님이 직감을 하시고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물어보셔서 결국에는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엄마보다 아빠가 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려고 하시는 걸 말리느라 진을 다 뺄 정도였으니까요. 나는 박서방 형되는 사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사람이 상견례 자리에서도 껄렁껄렁하게 들어와서는 에휴, 멀쩡한 회사 다닌다고 해서 믿기는 했다만 영 찝찝했는데 결국 이런 사달이. 화원을 하시기 전에 오랜 직장 생활을 하셨던 아빠는 단번에 아주버님의 인상차기를 파악하셨었죠. 하지만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는 거지 아주버님이랑 하는 건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 하고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주버님 일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니 아빠의 심기가 불편한 것도 당연했어요. 그렇게 부모님과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친정집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하고 봤더니 남편이었어요. 아마 집으로 갔는데 제가 없으니 여기로 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엄마는 문을 열어주신 뒤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맞이해 주셨지만 아빠는 이미 표정부터 화가 나 계셨죠. 분위기를 눈치챈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부모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약간의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조율을 못한 탓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일이니 제가 소연이랑 다시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력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좋아했었던 거고 저희 부모님이 좋게 봐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똑부러지고 성실한 모습이 나중에 독이 되어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는 저도 더 이상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진 않았기에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먹하기는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에게 잘 말을 했다며 안심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시댁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없었기에 저도 잘 마무리가 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하루 루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사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출근 시간만큼이나 퇴근 시간도 늘 같았어요. 그런데 출근은 같은 시간에 해도 꼭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한두 시간 늦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새벽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늦게 출근해도 된다며 늦잠을 자기도 했죠. 남편이 워낙 머리가 좋고 회사에서도 인재로 인정을 받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기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마음대로 출근 시간을 정해도 돼? 요즘 유연근무제가 대세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회사도 유연근무제 하는 부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 부서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미 부장님한테도 다 허락받았고 나 좀 더 잘게. 저는 말 그대로 남편 회사에서도 유연근무제 실시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진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어이없는 사건 때문이었죠. 한동안 남편의 야근이 길어지면서 피로회복이 안 되는 것 같길래 몸보신 좀 시켜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도시락을 싸서 남편 회사로 갔습니다. 이날도 남편은 야근 때문에 많이 늦을 것 같다고 했기에 당연히 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자주 와본 건 아니지만 연애 때도 제가 먼저 일이 끝나면 가끔 온 적이 있었기에 낯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와본 적이 없어서 조금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아는 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의 동기로 제 얼굴을 알고 있던 분이셨어요. 여기는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셔서 남편이 야근을 하는데 배고플 것 같아서 음식 좀 싸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동료분의 얼굴에 당혹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남편이 회사 그만둔 거 말 안 한 거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뜬금없는 소리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기분이 말씀해 주시길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지는 꽤 됐답니다. 더군다나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남편이 똑똑해서 일을 잘하기는 했지만 그만두는 시점으로 계속해서 지각을 하거나 업무에 집중을 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근무 태도도 너무 좋지 않아서 점점 소문도 안 좋게 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남편의 실수로 인해서 회사가 큰 손해를 보게 되면서 결국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기분 말로는 퇴직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아서 창피해서 말을 안 한 것 같다고는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찝찝했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게다가 아무리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와이프인 저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 또한 서운했었습니다. 저의 기분을 눈치채고 동기분께서도 이런저런 말로 포장을 해주셨지만 이미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기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야근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신 회사 앞에 와 있다고 사실대로 말을 하자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일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미안해. 내가 이따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근데 나 지금 진짜 일하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끝끝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추궁하자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갈 테니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남편은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늦게 귀가를 했고 거기에 술까지 잔뜩 취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와 이야기하려면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하는데 그게 자신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술이 약해서 연애 때부터도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라면 늘 거절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술자리가 잦아지더니 이날은 잔뜩 취해서 들어온 겁니다. 보안이 연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술 냄새에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대로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든 남편을 보고 있자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요 근래 수상했던 남편의 행동과 제 찝찝함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제 성격상 연애 때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간섭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잠금 장치도 해놓지 않았죠. 저는 잠든 걸 다시 제대로 확인한 후에 핸드폰 안을 하나씩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도박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남편이 무허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를 관두고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거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지만 남편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내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대로 캡처를 해서 하나씩 제 핸드폰으로 전송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는 메신저 앱을 켜서 들어가 보았어요.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트를 남편 혼자서 한 것이 아닌 아주버님과 같이 운영을 했던 겁니다. 둘이서 나눈 대화를 살펴보니 내용이 가관이었어요. 오늘도 다른 사람 돈을 모집해서 얼마를 벌었다느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가 당한 것이 아닌데도 억울하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인간이 제 남편이었고 아주버님이었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 대화 내용들도 모두 캡처를 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시댁 식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이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았더니 온통 제 험담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불러서 백숙을 먹이고 아주버님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던 날 기억하십니까? 그날 제가 이상하게 저만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들끼리 이미 말을 맞춘 거였던 겁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남편도 속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날 시부모님이 하는 이야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덤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자신은 다 아는 내용이었으니까요.
저에게서 돈을 뺏기 위해서 그들끼리 시나리오를 짜고 연기를 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자는 얼굴을 보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인간과 한 집에서 살 수 없겠다는 것을요. 저는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진행할 생각이었죠. 그대로 모든 증거들을 다 수집한 뒤에 핸드폰은 원래 있던 자리에 두고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바로 친정집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듣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모든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지만 이내 내색하지 않으시고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엄마 아빠가 필요한 일이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아무리 너가 유리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자체가 힘든 일이야.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너 소신껏 해. 그대로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당연히 저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소송이었죠. 그리고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남편과 아주버님이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분들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게다가 요 근래 도박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사이버이다 보니까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는 찰나에 제가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들어온 사건들과 대조를 해보니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되신 거죠. 그렇게 남편과 아주버님은 경찰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혼 소송장까지 받은 상태에서 저와 연락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전화를 일절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저런 인간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경찰서에 도착해서 저를 보자마자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온다고 했던가요? 그날 저는 성실하고 똑똑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가 그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아? 감히 남편을 신고를 해? 내가 자는 틈을 타서 증거를 수집해? 내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그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그대로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걸까요? 내가 그런다고 겁낼 것 같아?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당하고만 살 것 같니? 배로 갚아줄 테니까 실컷 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부모님이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이 잡혀와서 찾아온 건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모와 시부도 경찰관 손에 이끌려 들어왔으니까요. 두 아들이 그런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걸 부모라는 사람이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해주고 자본을 보태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건 그 장소가 바로 시부모가 운영하는 마트였다는 겁니다. 마트를 운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넓은 창고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끔 설치를 다 해놓았던 거예요. 남편은 회사를 관두고 저를 속인 채로 계속해서 본인 부모님 마트로 출퇴근을 했었던 거죠. 게다가 애초부터 아주버님은 회사에 다녀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 비해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좋아서 좋은 학교에 경제학과까지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부모가 눈에도 아주버님이 안쓰러워 보이니 실제로 마트를 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딴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아주버님은 남편이 그 좋은 머리로 대기업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무얼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신이 자주 가는 도박장에서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죄다 도박 사이트에서도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느라 정신이 없어요. 제가 도박을 해봐서 아는데 그건 끊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아주버님은 침착하게 본인이 어쩌다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이 어찌나 뻔뻔해 보이는지 오히려 남편보다 아주버님에게 더 소름이 끼쳤어요. 경찰분들도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란 표정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걸 혼자의 능력이 되지를 않으니 계속해서 남편을 꼬셨던 겁니다. 결국 아주버님 성화에 시부모님까지 합세해서 설득한 결과 좋은 직장까지 관두고 합류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에게 돈 이야기를 했던 것도
처음에는 아예 새로운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세게 나오자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급한 대로 시부모 마트 창고에 거처를 마련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대충 필요한 것만 구비해서 사이트 운영을 시작했는데 남편의 두뇌와 실력으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내게 된 겁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벌리니 남편을 포함한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시기쯤부터는 시부모가 마트에 신경도 점점 안 쓰기 시작했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손님이 떨어지게 되면서 파리만 날리게 된 겁니다. 남편이 야근이 잦아지고 생활 패턴이 바뀐 것도 다 이런 이유였던 거예요.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렇게 해서 갈취한 돈이 자그마치 100억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그만큼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장에는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들도 꽉 찰 정도였어요. 억대의 금액을 잃게 된 피해자는 울다가 실신까지 하는 지경이었죠.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만 깔끔하게 끝낸 후 위자료까지 받고서 그 재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난 후 들리는 소식으로는 징역을 살고 나왔어도 그들은 평생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할 지경이라고 해요. 가끔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한 적도 있었지만 철저히 무시했죠. 하지만 아주버님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바람녀와 호주로 도피를 했다가 2년 만에 잡혀왔다고 합니다. 바람녀가 아이까지 낳는 바람에 들켰다고 들었으니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꽃집이 더 잘 돼서 지금은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픔도 딛고 일어섰어요. 제 행동에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신고 안 했더라면 그들은 더욱더 사회의 악이 되었을 테니까요. 그 보상은 돌싱녀이겠지만 전 자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자신이요. 여러분들도 어떤 아픔과 시련이 오더라도 씩씩하게 딛고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사망보험금, 선과 악, 현실소송. 자기 자식의 억대 보험금을 노리는 엄마.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로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저희 집은 조금 특별합니다. 어릴 때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빠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다행히도 저에게는 3살 터울의 친오빠가 있어서 서로 의지를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남편은 주민센터 직원인데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서류를 떼러 방문할 일이 많아지면서 얼굴을 트게 되었어요. 남편의 성실한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제 입장에서는 부모가 없었기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남편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무엇보다 시모가 저를 친딸처럼 받아주시고 잘 보살펴 주셨어요.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그 생각이 달라질 정도였죠. 친오빠는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데 예비 신부인 오래된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와도 자주 본 사이이기 때문에 이미 가족과 마찬가지인 사이였죠. 보건소 직원인 예비 올케 언니는 늘 저의 건강까지 잘 살펴주셨어요. 부모 복은 없어도 다른 복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은 저희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친오빠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큰 사고였는지 오빠는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오빠를 보자니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대신 늘 저를 보살펴주고 지켜주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제 뒷바라지에는 늘 최선이었어요. 그런 오빠가 이제는 좋은 짝은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워만 있는 모습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가씨, 괜찮을 거예요. 나는 우리 지만 씨 믿어요. 꼭 깨어나서 다시 예전처럼 우리 곁으로 돌아올 거니까 울지 마요. 올케 언니는 본인이 슬픈 와중에도 저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을 두고 가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빠의 상태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호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올케 언니와 남편과 시어머님까지도 틈만 나면 병원을 찾아와서 오빠 상태를 살피느라 바빴죠. 심지어 올케 언니는 하던 일을 관두고 오빠 돌보는 일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그깟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면서요.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했었기에 밤낮 가릴 것 없이 병원으로 가서 조금이라도 더 오빠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친오빠가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멀어져가는 오빠를 보면서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제가 계속 말라가니 어머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이 시기에는 오히려 남편보다 시어머님이 더 힘이 되었어요. 저와 올케 언니가 매일같이 정신이 없는 상태로 지내다 보니 나머지 뒤치다거리들을 어머님께서 다 해주셨거든요. 그럴수록 어릴 때 저와 오빠를 버리고 도망간 친모에 대한 원망이 더 커져가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님에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저를 돌봐주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제대로 걷기도 전에 버리고 도망간 엄마라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는 예전부터도 종종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꾹 다물고는 했습니다. 아마 저보다는 친모에 대한 기억이 더 선명할 테니까요. 살아는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다행히도 이날은 시모와 남편까지도 같이 있었어요. 기적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빠는 말까지 또박또박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의학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지만 동물이든 사람이든 세상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갑자기 건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멀쩡하게 돌아온다잖아요. 그런 상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낸 뒤 떠나간다고 합니다. 오빠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 리 없는 저는 오빠가 다시 건강해졌다며 좋아했었죠. 하지만 오빠는 그렇게 멀쩡한 상태로 1시간 정도를 저희와 이야기를 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연아, 오빠가 더 큰 사람이어서 너를 더 빛나게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사돈 어르신, 우리 지연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연아, 나 조금만 그리워하고 좋은 사람 만나. 알았지? 오빠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몇 시간 뒤 혼수 상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중환자실은 금세 울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하고 나서야 오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조금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들었어도 눈앞에서 방금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숨을 쉬지 않으니 당연히 믿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올케 언니는 거의 실신할 때까지 울고 나서야 중환자실을 나올 수 있었어요.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저는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때도 어머님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셨어요. 어머님도 집에서 살림만 하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시려고 하신 분이셨습니다. 비록 식당에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기도 했죠. 그런 어머님께서 일까지 쉬시면서 저희 친오빠의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시어머님만큼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주변에 도와줄 어른이 없다 보니 이것저것 모르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어머님께서 다 거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을 때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아줌마가 오열을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장례식장을 헷갈려서 잘못 찾아온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그리고 저랑 올케 언니까지 그 아줌마를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혹시나 시어머님의 친구분인가 해서 여쭈어봤지만 시모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죠. 올케 언니네 부모님은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볼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저희 오빠를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오열을 하면서 들어오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는
오빠를 향해서 예를 갖춘 뒤 그제서야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아줌마가 저를 향해 오면서 예쁘게 잘 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남편과 시모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물어왔지만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에 당황했었죠. 제가 끝까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그 아줌마는 자신의 실체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에 있던 저희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을 못하는구나. 내가 네 엄마야. 갓난아이였던 게 벌써 이렇게 컸다니. 그래도 못 알아본다니 너무 섭섭하다. 난 단번에 내 딸인 줄 알아봤는데. 바로 제 친모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오빠는 어느 정도 기억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찾아와서는 자기가 친모라고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장례식장에서요. 무엇보다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도 정확하게 친모가 저희 가족을 버리고 간 건 확실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반가운 마음보다는 당혹스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남편과 올케 언니도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안이 시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자리가 좀 그렇긴 하지만 만나 뵙게 되어 반갑네요. 이 와중에도 어머님은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어른답게 친모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친모의 표정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케 언니를 바라볼 때는 표정이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을 느꼈죠. 아마 이때부터 올케 언니를 경계해야 되는 상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30년을 넘게 얼굴도 모르고 살아있는지도 모른 채로 살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게다가 연락도 한 적 없는데 오빠가 세상을 떠난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도 의문이었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자식 장례식장은 와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온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례식만 끝나면 저도 그렇고 친모도 그렇고 다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난 후에도 친모는 계속해서 저희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불편했었던 건 이제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친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타인이라는 생각 정도밖에는 안 들었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꾸 주위를 맴돌면서 이제 와서 챙겨준다며 엄마 노릇을 하고 있으니 불편한 게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게다가 그런 행동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어색하게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하며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겁니다. 친모에게 거리를 두는 저를 불러서 한마디 하셨거든요. 너의 마음이 어떨지는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다만 그래도 친모인데 너무 거리를 두지 말거라. 너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생겨서 나는 오히려 든든하기만 하다. 내가 잘못돼도 너를 지켜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날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말은 지금 생각해도 울컥합니다. 저를 진심으로 자식처럼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모에게서는 그 어떤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라도 아프던가 아니면 차라리 밉기라도 하던가면 모를까. 그냥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새겨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저도 친모가 주는 것을 받기도 하고 간간히 연락도 먼저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게 화근이 되었던 걸까요? 어느 날 친모가 저를 불러 하는 말이 황당했습니다. 바로 오빠의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던 거예요. 저와 이제는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든 건지 이 시기부터는 저를 대하는 게 제법 편한 것처럼 느껴지기는 했거든요. 간혹 선을 넘는 듯한 발언이나 행동 때문에 심기가 살짝 불편하기도 했었지만 엄마와 딸이 다 그런 거라는 시모의 말에 넘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빠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어요. 심지어 오빠 장례식이 끝난 지 그리 오래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 황당하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모는 제 표정이 좋아 보이지를 않자 자신이 한 발짝 물러났죠.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해본 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친모는 그 뒤로도 저와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상하게 찝찝한 기분을 들게 하는 사람 아시나요? 친모가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모처럼 나름 저를 챙겨준다고 노력하면서 비슷한 행동과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똑같이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말을 하는 건데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속상하기도 하지만 사실 쎄한 느낌이 드는 건 무시할 수 없거든요. 친모가 무슨 행동을 하든 저는 그 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저와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기회만 되면 오빠 사망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를 은근슬쩍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역시나 이러려고 일부러 장례식 하는 날에 맞춰서 나를 찾아온 건가 싶었으니까요. 친모와 계속해서 알고 지내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죄송한데 오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시든지 그 이야기를 그쪽이 꺼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친모의 표정이 한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모습이 원래 저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닐까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죠. 친모 앞에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친모는 그렇게 정색한 그대로 저에게 비수 같은 말을 내뱉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쪽? 너는 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엄마에게 그쪽이라고 하니? 어찌되었든 내가 너네들을 배 아파서 낳은 친모야.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이렇게 나올 줄 예상은 했다만 생각보다 고집이 세구나.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냐니요. 본인이 그렇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리고 낳기만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럴 생각도 안 했으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뻔뻔한 걸까요?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는 친모를 보고 있자니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친모의 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본인이 이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차버렸으니 알아서 하라며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다 생각이 있으니 알아서 하라면서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상황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테니 이렇게 자기가 좋게 말할 때 알아서 보험금을 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사람이 화가 나면 이렇게까지 머리에 열이 받을 수도 있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정도로 온몸에 있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친모는 좋게 말할 때 좋게 끝내자는 말과 함께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이러려고 저를 찾아왔나 싶은 생각에 우라가 치밀었어요. 어머님 말씀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잘 지내보려고 했던 제가 한심하게까지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시모에게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단은 저만 알고 있고 제 선에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기에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이날의 사건을 털어놓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예상 바뀌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올곧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같은 반응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장모님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잖아. 장모님이 배 아파서 낳아주신 것도 맞고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하지 마. 자기는 가끔 보면 되게 냉정할 때가 있어. 무서워.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반응이어서 어떻게 반응할지조차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그동안 친모가 여자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냐며 사망보험금 나눠주는 게 뭐 그리 어렵냐고까지 했어요. 이 말까지 듣고 나니까 이 사람을 내가 믿어도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니까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시모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시모와 가끔 차나 술 한잔하면서 남편 흉도 보고
이런저런 투정도 부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표정이 굳어지면서 당장 남편에게 오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아무리 친모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돈부터 이야기하는 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너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힘은 못 되어줄 망정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어머님이 듣기에도 친모의 행동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동안 저에게 너무 거리를 두지 말라고 했던 것도 어찌되었든 낳아둔 사람이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리 친모라고 해도 그건 아닌 행동이라는 게 어머님의 입장이셨죠. 거기에 남편까지 친모의 편을 들었다고 하니 어머님의 심기가 더 불편했던 겁니다. 결국 남편은 시모에게 잔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남편은 의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고집은 있어도 어머님 말에는 웬만하면 수긍하는 편이었거든요. 물론 어머님이 억지를 부리신다거나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셨어요. 그랬기에 남편이 수긍을 하는 것도 납득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친모잖아요. 제가 엄마에게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실 것 같은데요? 남편의 반응에 저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도 많이 놀라신 눈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 앞에서 저렇게 정색을 하며 말대꾸를 하는 남편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행동이나 말이 더 수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날 저희 셋은 늦은 시간까지 긴 대화를 했었습니다. 결국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자리를 끝내게 되었죠. 그리고는 어머님은 무언가를 느끼셨는지 저만 따로 불러서 남편을 포함해서 아무도 믿지 말라고 충고를 하셨어요. 저도 이날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도 모든 걸 다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도 저와 똑같은 걸 느끼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 일은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법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친모가 소송을 건 거였어요. 자신이 친모니까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법의 심판을 받고 싶다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친모가 좋게 말할 때 좋게 끝내자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러고도 어떻게 본인이 친모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친모라고요? 이러고도 당신이 친모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요, 말이 좀 지나치시네요. 말 좀 가려가면서 합시다. 그래도 본인 낳아주신 엄마인데. 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지 못하고 무슨 짓이냐며 따져 묻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어떤 한 젊은 남성이 끼어드는 겁니다. 카페에서 보자고 해서 갔을 때부터 혼자 앉아있던 남자였거든요. 그냥 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제가 한마디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드는 거예요. 제 입장으로서는 제 3자가 끼어드는 기분이어서 있는 힘껏 정색을 하며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친모가 소개가 늦었다며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여자에 대한 오만정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없던 정도 떨어진 거겠죠. 어머, 내가 소개가 늦었네. 여기는 우리 아들이야. 아마 치안이 너보다는 나이가 좀 어릴 거다. 만약 내가 계속 네 아빠랑 살았더라면 우리 집안 늦둥이가 되었겠네.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뻔뻔스럽게 잘도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친모가 본인 아들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저희를 버리고 도망가서 만난 내연남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저희 아빠랑 살았더라면 집안 막둥이가 되었을 거라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란 걸 알았기에 아빠가 일부러 저와 오빠에게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엄마의 존재와 빈자리에 대해 더 깨닫게 되면서 자주 아빠에게 물어보고는 했거든요. 그때마다 아빠는 되도록이면 친모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두 사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셨죠. 그런 아빠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아빠는 살면서 한 번도 저희에게 화를 내거나 모진 말을 한 적도 없으셨으니까요. 갑자기 아빠의 인생이 안쓰럽게 느껴질 정도로 이 여자에 대한 증오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딸 앞에 세상을 떠난 친아들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이 바람을 펴서 낳은 자식을 데리고 오는 뻔뻔함이란 아마 드라마에서 나오는 악역보다 더한 악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저에게 어차피 사망보험금의 1순위 상속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좋게 말할 때 여기에서 물러서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이 떠나가고 나서는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면서 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말한 대로 사망보험금의 1순위 상속은 부모가 맞았습니다. 다들 구하라법 아시나요?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아이돌 가수였던 구하라의 상속 문제로 생겨난 법령인데요. 이게 만약 적용이 되는 법령이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친모에게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기에 저와 같은 이런 문제에 놓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시모뿐만이 아니라 올케 언니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저보다는 짧은 시간이어도 오빠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본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올케 언니와 오빠는 결혼하기 전에 몇 년 동안 동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을 할 겸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올케 언니는 금세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떠나간 오빠가 불쌍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했는데 세상을 떠나고서도 이런 시끄러운 문제로 하늘에서 마음 아플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가씨. 올케 언니의 모습에 저도 울컥을 둘이서 붙잡고 한참을 울었었죠. 그런데 문득 올케 언니가 정신을 차리고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빠와 어차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동거도 오래 했었기에 혹시라도 이게 법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니 이런 부분도 주장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남편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 친모와 친모 아들과 술 한잔하는 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모 아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났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문이 생겼죠. 도대체 제 남편이 친모와 친모 아들을 만났는지에 대해서요. 남편 말대로 저를 낳아준 친모라고 생각해서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그 자리에 친모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친모는 제가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파악을 하고는 남편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오빠의 사망보험금을 타게 되면 남편에게 3분의 1 목숨 떼어주겠다고 한 거죠. 그 말에 늘 월급만 받아온 남편은 큰돈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구나 오빠의 돈이 올케 언니한테 갈지 제 친모한테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한텐 한 푼도 안 떨어질까봐 이쪽 저쪽 다 양다리를 걸쳤던 겁니다.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월급만 받고 일을 하다가는 몇 억은커녕 몇 천만 원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왜 그동안 남편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이상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어머님도 와 계셨기에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듣고 계셨어요. 결국 어머님은 남편에게 불사다구를 날렸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없이 살아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건만 어찌 이런 일을. 넌 지한이랑 살 자격이 없다. 너 일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시모는 경찰서를 나가버리셨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해달라고 했지만 오빠의 사망보험금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이상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어도 간간히 어머님과는 연락을 하며 안부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저와 올케 언니는
친모와 친모 아들을 상대로 오빠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국민청원에도 신청할 거고 구하라법도 아직 계류 중이지만 희망을 보고 싸워나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청원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질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이길 때까지 싸울 테니 여러분들도 굳세게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